쌀맘 구독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사람에 대한 촉 같은 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면 좀 찝찝하고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눈빛이 이상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죠. 뭐랄까? 검은색보다는 갈색에 가까운 눈. 그러면서도 동공이 확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고, 또 뭔가를 뚫어져라 바라보거나 반대로 시선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이 텅 빈 느낌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그걸 열심히 설명을 하긴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저를 예민하다는 식으로 몰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설명하기 힘든 그 감각을 믿고서 그 특정 사람들을 피했죠. 그런데 그런 감각에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창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노량진에 머무를 때였어요. 당시 친한 친구 한 명이 독서실 총무 일을 하고 있었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당시에는 독서실 총무를 하면 독서실 무료 50권, 그리고 적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친구 덕에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었기에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총무들과도 친분이 있었고요. 마침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고 독서실 바로 앞에서 총무들 3명과 저, 이렇게 넷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수다 주제는 아마도 독서실 빌런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워낙 지방이고 어디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죠. 툭 하면 에어컨을 꺼버리는 여자, 발냄새가 고약한 남자, 수시로 여자들한테 찝쩍거리는 취준생, 연필소리, 또 숨소리가 시끄럽다면서 메모장을 남발하는 인간까지. 다양한 진상들이 모인 곳이었기에 대화는 재미있었는데 그때 아주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뭔가 다급하긴 해도 수상하진 않았는데 어쩐지 저는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독서실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엉거저춤 들어가는 것도 이상했죠. 그래서 그냥 저는 별 의미 없이 들어가려는 친구의 손목을 잡고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들어가지 마. 저 사람 이상해. 친구는 빅 웃고는 대꾸했죠. 너 또 그 버릇 언제 고칠래? 그리고 4시간이잖아. 내가 들어가야지. 아니야. 남자 총무한테 부탁해. 기분이 뭔가 이상하다니까. 하지만 역시나 친구는 제 말을 무시한 채로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걱정하면서 그 앞에 지켰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조금 지났을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안은 난리가 났고 뒤늦게 담배를 피우던 남자 총무들이 오르르 안으로 들어갔죠. 제 친구는 울고 있었고 제가 이상하다는 그 남자는 눈이 뒤집혀서 제 친구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말로는 본인을 무시했고 뒤에서 욕을 했다고 했지만 제 친구의 성격상 절대 그럴 일이 없었죠. 감시 카메라까지 보여주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했음에도 남자는 끝까지 제 친구를 죽이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현병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질병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그냥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하고 마는 수준이었어요. 어쨌든 그 일로 제 친구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도 2번이나 더 찾아왔고 경찰까지 왔는데도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불똥은 이상하게 저에게 튀겼죠. 친구는 얼마간 저를 피하다가 뒤늦게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너 좀 소름 끼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만 깜빡거리는데 친구가 이어 말했어요. 너 이상하다고 중얼거린 거 그 사람이 자전거 타고 멀리서 올 때부터였어. 진짜 너 뭐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걸 알아? 너 무당이야. 그런 거야? 신내림 같은 거? 야, 나 그런 거 안 믿는 거 너가 더 잘 알잖아. 고등학교는 떨어져긴 했지만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같이 보냈고 나랑 너 10년을 넘게 알고 지냈잖아.
그니까 전부터 소름 끼쳤다고. 근데 그냥 눈빛 보고 어쩌고 이러니까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멀리 있는데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런 말 했잖아. 그냥 낌새 그런 거지. 뭔가 돌진해오는 느낌? 이상하잖아. 그냥 느낌. 너 옆에 있으면 나 계속 이상한 생각할 것 같아. 알았어.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할게. 됐지? 정말 절대로. 그리고 내가 너 겁주려고 한 거 아닌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알아. 알지만 그래도 찝찝해. 너 이상하다고. 난 미신은 딱 질색인데. 무섭다. 이상하다는 말을 하던 친구가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 뒤에 연락이 와서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이 업자고 무속인한테 상담을 받았더니 어쩌고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저를 멀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정확한 내용은 저도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무조건 친구에게 잘못을 빌었고 친구는 절교를 선언했죠. 스님이고 무당이고 그 사람들 말을 믿고 10년지기 친구를 버린다는 게 더 미신인 거 아닌가요? 저는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곁을 지켰고 가장 힘들 때도 함께 있어줬는데 고작 그따위 미신으로 저와 절교를 택했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신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겠다고요. 물론 티는 안 내고 피하기는 엄청 피해 다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도 첫인상에 모든 걸 결정했죠. 그러면서도 딱히 그게 미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확률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예리한 감각이 다시 묘한 불길함을 감지한 게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틀린 적 없다고 생각한 제 감각은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제가 겉으로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해서 모르는 건 아닌가 하고 제 감각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웃음도 많고 이야기도 유쾌하시면서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셨죠. 더구나 내 아들, 우리 아들하는 여느 시어머니와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넌 얼굴도 곱고 예쁜데 왜 내 아들 같은 애랑 만났니? 저는 좀 당황스럽고 어색해서 살짝 웃으며 대답했죠. 아, 오빠 정도면 최고죠. 얼굴도 잘생겼고 대기업에 다니기도 하고요. 오히려 넘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넘치긴 얘가 좀 모자란 편이지. 무엇보다 얘가 매력이 좀 없잖아. 센스도 그렇고. 그런 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야 되는 건데. 너 결혼하면 속 좀 끓일 것 같네. 그때는 농담 뭐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왜 가끔 다른 사람을 낮추면서 농담을 하는 분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땐 가볍게 웃고 말았죠. 그런데 결혼을 한 뒤에도 시어머니는 늘 그러셨고 남편 역시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부분이 수줍음이 많다는 거였는데 그게 수줍음이 아니라 자신감이 부족했다는 걸요. 좋은 직업에 똑똑한 머리, 준수한 외모인데도 늘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게 자라온 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유야 뭐든 시어머니는 확실히 남편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승진을 했을 때 축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들 다 아는 승진인데 아유 무슨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다른 애들은 사업이나 뭐다 해서 사장인 애들이 수두룩한데 아주 유난이야. 아유 누가 보면 수억씩 버는 줄 알아. 당연히 다니다 보면 승진도 하는 건데. 남편은 이에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 동기들 중에서는 제일 빠른 거거든요. 그 잘하는 건데. 너 그 잘난 척하는 버릇은 언제쯤 그만둘 거니? 애가 겸손할 줄도 알아야지.
뭐만 하면 자랑을 그렇게 하고. 너 그럼 오히려 더 없어 보여. 알어? 보통은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생각나는 걸 더 적어보자면 시댁에서 식사를 할 때도 찬밥을 주거나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을 남편 앞에만 두곤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잘 몰랐고 오히려 저를 위해서 배려해준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신의 아들보다는 며느리인 저를 손님으로 대해주고 존중하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거북함까지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을 자꾸 물어봤어요. 어머님, 도대체 당신한테 왜 그러셔? 심지어 외동아들인데. 보면 볼수록 뭔가 뭐라고 해야 할까? 아, 나도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그런다. 어쨌든 뭔가 이상하잖아. 자꾸 자존감도 깎아내고. 그리고 아버님도 그래. 대수롭지 않게 무관심하고. 혹시 사이가 안 좋아? 아니야. 우리 엄마가 워낙 솔직하시고 툭툭 던지듯 말해서 그래. 아빠는 원래 좀 무뚝뚝하셨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우리 엄마인데 내가 모를까봐? 괜찮아. 나는 별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걸 고쳐주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느꼈겠지. 그때 남편은 실제로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고 저 역시도 다양한 가정의 형태쯤으로 생각했어요. 원래 가족이라는 게 편견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또한 그 편견을 저희 집이나 자신의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하루는 저와 시어머니만 있을 때 제 기우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커피를 한참 마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너 걔 감시 잘해라. 네? 누구를요? 누구긴 누구야, 네 남편이지. 걔 관상 보면 몰라? 딱 봐도 40언저리쯤에 바람 피울 상이잖아. 기생오래비처럼 생겨서 아무한테나 다 기죽거리고. 남자들은 꼭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여전히 남자인지 이 증명을 받고 싶어 하더라. 그러니까 괜히 믿는다 어쩐다 하다가 울고불고 하지 말고 미리 초장에 잡아두라고. 아이, 그래도 그 사람 어머니랑 꼭 닮아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님도 아버님이랑 사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이말로는 엄청 인꼬부부라고. 그때 시어머니 표정이 정말 뜨거운 것이라도 쏟은 것 같았습니다. 누가 누굴 닮았다는 거야? 내가 걔랑 닮았다고. 시어머니는 정말 진심으로 남편과 닮았다는 말을 싫어하셨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의 남편이 얼마나 멍청했고 어리석었으며 눈치가 없었는지 줄줄줄 말하셨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도 적고 싶은데 워낙 빠르게 말하시기도 했고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넘길게요. 어쨌든 전체적인 말은 남편의 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이웃집 아들, 딸을 욕하는 거라고 해도 좀 심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친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니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지 않았네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침을 튀기면서 제게 열변을 토하시더군요. 그거 걔 운이 좋아서 그래. 아이, 타고났다고 해야 되나? 원래는 꿈도 못 꾸는 곳인데 대학을 철썩 붙은 것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에 취직한 것도 아이 솔직히 말해서 걔 성적으로 가당키나 한 곳이니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서 붙은 거야.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서류도 못 내밀 곳이지. 승진도 그래. 걔는 운이 타고났어. 운이야 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제가 예민한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과할 정도로 정말 잘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게까지도 했죠. 때 되면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다달이 과한 용돈까지 챙겨드렸어요. 거기다 시아버지 말로는 어린 시절부터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공부했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일부러 욕을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표현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기긴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안타까워서 저는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입으로 칭찬도 많이 하고 뭐든 멋지다고 말해주고요. 다행히 남편은 처음이면 좀 어색해 했고 나중에는 더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저희 사이가 더 돈독해지게 됐죠. 근데 신기하게 집안이 편안하니 밖에서의 일도 잘 풀리더군요. 남편의 일을 이어가는 것처럼 저 역시도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딱히 승진 기념이라고 하진 않고 시부모님과 남편 이렇게 네 식구가 외식을 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대화를 했는데 식사가 나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음식을 한번 맛보고 연이어서 제 것도 마셔보더군요. 이전부터 늘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신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가족 같네요. 늘 이 사람 것만 맛을 보셔서 조금 서운했는데. 시어머니는 살짝 놀란 것 같았지만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그래? 아휴, 그렇지 식구지. 음식은 나눠 먹어야 하는 거니까. 아휴, 이게 습관이라 그래. 혹시나 맛이 다른가 해서 말이지. 수저도 섞이고 해야 가족이지. 아휴, 요즘은 너무 정이 없어. 그때 시아버지가 볼을 부풀리고는 자신의 음식은 왜 안 먹어보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딱 잘라 거절을 해서 우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대부분 남편 혹은 제 것만 맛을 보셨고 저는 그게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댁에서 어머니가 다른 분의 음식도 맛을 보는 걸 처음으로 보게 되었죠.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때 배달 음식을 시켰고 심지어 모두가 같은 짜장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저와 친구분의 음식을 모두 먼저 맛보더군요. 이상한 것은 친구분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좀 맛이 다른가? 하기도 했고 저도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짜장면을 조금 덜어 먹으려고 했죠.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제 젓가락을 쥔 손을 거칠게 때리시며 버럭 화를 내셨어요. 어디 지금 어른 음식에 손을 대? 너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은 거니? 전 솔직히 좀 놀랐지만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 그냥 맛이 좀 다른가 해서요. 죄송해요. 죄송? 앞으로는 그런 짓은 하지 말어라. 난 내 음식에 다른 사람 손 타는 거 싫어. 어디서 못 배워먹은 짓을 하고 있어? 너희 엄마가 그리 가르치든? 내가 그런다고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니? 난 간이 다른가 해서 먹는 거지만 넌 이유도 없잖아.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자 친구분이 웃으면서 자기 짜장면을 덜어서 저한테 주시며 이야기하셨어요. 아휴, 너도 늘 남의 것을 덜어 먹으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 거 먹어요, 새댁. 한참 잘 먹을 때인데 괜히 타박하지 말고 너도 얼른 먹어. 그날은 짜장면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꾸역꾸역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친정집에 가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음식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약간 불만을 섞어서 본인 음식은 절대로 못 먹게 하면서 꼭 먹기도 전에 한 젓가락씩 가져간다는 식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말은 안 하시기에 제가 재촉했네요. 아, 답답해. 뭔데 엄마, 말을 해봐. 왜 그러는데? 뭐가 이상해?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상하다고만 하시더니 겨우 입을 여셨어요. 음식이 나오면 바로 젓가락으로 음식을 가져간다고? 그런데 이 서방이랑 네 음식 이렇게만 손을 댄다는 거야? 이상하네. 이 서방은 왜? 아, 이게 사실 미신이긴 한데 그냥 아는 사람들만 아는 미신 같은 거야. 미신?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니까 말해봐. 무슨 미신인데? 첫 술은 그 사람 운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첫 술을 가져가는 건 상대에게서 운을 빼앗는 거라는 말이 있어. 근데 그것도 이상하잖아. 너는 몰라도 자기 아들 운을 빼앗아 가려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솔직히 그때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감각도 그렇고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도 마음이 걸렸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늘 버릇처럼 말하는 운이라는 부분이 더욱 그랬어요. 남편이 운이 좋았다, 운이 타고났다는 말도 자주 하셨던 게 기억에 선명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어머니가 제 식사 첫 술을 가져가기 시작한 건 제가 승진을 한 이유였습니다. 아주 찜찜하고 불쾌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본인네들의 운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서 그냥 설마 하고 말았네요. 그러다가 그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와 남편은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두 번째 시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시어머니는 제 음식 간을 봐주신다며 늘 제 음식을 드셨었죠. 그러다가 3개월 차에 제가 유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 음식은 손도 대지 않으셨던 겁니다. 남편은 제가 큰 충격을 받았고 입맛도 없어 보여서 그런 거라고 해석을 했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요. 더구나 제가 아파서 며칠을 누워있을 때도 한 번을 찾아오시지 않았고 제가 가는 것조차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웃기는 건 오히려 시어머니 친구분이 저를 찾아왔다는 거였죠. 몸에 좋다는 음식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는데 그 반찬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무리 그냥 음식이 거기서 거기라고 해도 장아찌 종류는 안에 넣는 것들이나 썰어 나오는 방식들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 입 먹어보고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이 가자미 미역국이랑 장아찌요. 이거 아주머니가 하신 거 맞아요? 왜요? 입맛에 맞아요? 그럼 더 해줄까 싶은데. 네, 입에 잘 맞아서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유산도 출산이랑 다를 게 없어요. 몸 괜히 움직이지 말고 내가 좀 챙겨줄게요. 내가 요리에 취미도 있고 손이 커서 그러니까. 혹시 저희 어머님한테도 음식을 해드리세요? 저 분명 이거 전에도 먹어봤거든요. 그게 아주 가끔이요, 가끔. 그때 얼굴에 보이는 당혹함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100% 아주머니가 해주었다는 걸 말이죠. 좀 충격이었습니다. 늘 남편이 좋아하던 시어머니의 반찬이 바로 아주머니의 것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미혼하고 온화해도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싸주는 걸 보면 확실히 어머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아니라는 건 어이가 없었죠. 제가 계속 물어보자 아주머니는 굉장히 난처해하시며 자리를 떠나셨는데 그때는 제 몸 상태도 마음도 멀쩡하진 않았기에 그냥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친구분 이야기는 조금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그분을 이모라고 부르며 굉장히 따랐다고 했죠. 또 남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릴 때는 이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었어. 그만큼 진짜 잘해주셨거든. 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병간호도 해주셨고 어릴 때는 매번 용돈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도 축의금을 무려 300만 원을 해주셨다니까. 저는 좀 놀라서 물었죠. 300? 그분 돈 많으셔? 부자야. 아니, 엄마 말로는 어릴 때는 부잣집 딸이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업이 망했다나? 그래서 파혼하고 애도 없이 평생 혼자 사셨다고 들었지. 아니, 애를 잃어버렸다고 했나? 그래서 나를 자식처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 진짜 이상적인 엄마 느낌. 어쨌든 지금은 가게 하시는데 그것도 꽤나 잘 되고 있다나 봐. 그래도 우리 결혼할 때까지는 정말 힘들게 사셨다고 들었는데 없는 형편에 300이나 주신 걸 보면 진짜 좋은 분인 것 같아. 씁쓸하게 웃는 남편과 그걸 보는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구박을 받고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바쁜 시어머니, 아무것도 모르고 뒷짐을 지고 있는 시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남편까지. 겉으로 보면 이상적인 가족인데도 속은 그렇지 않으니 조금 속이 상했죠. 그래서 저는 그 반찬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반찬을 먹을 때면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엄지를 치켜들던 남편의 미소까지 빼앗을 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얼마 뒤에 시험관이 아닌 자연 임신에도 성공하면서 시어머니의 일은 더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자궁이 약하다는 걸 알기에 일도 바로 그만뒀죠. 그때 저는 아주머니의 도움을 또 받았는데 이것저것 먹을 것을 만들어주시고 그러셨네요. 조금 가장을 하자면 저희 친어머니보다 더 잘해주셨죠. 그래서 아이를 낳은 후에 남편에게 반찬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오랜 시간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걸 몰라주는 게 좀 찜찜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정신을 챙길 새가 없었고 나중에 다음에 하면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곧 그 결정을 후회하고 말았죠. 정말로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옥념을 달리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때는 작년 겨울이었고 남편은 늘 그렇듯 아파트 계단을 운동 삼아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이 부족해서 배가 나오는 것 같다면서 결혼 후부터 쭉 그렇게 했었어요. 그저 하나의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비상계단의 창문을 누군가 열어뒀고 그 안으로 쏟아진 비로 계단이 얼어 있었던 거죠.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았기에 발견 역시 늦어졌던 겁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너무나 갑작스러웠기에 충격도 뒤늦게 밀려오더군요. 시아버지 역시 쓰러지시고 목을 놓아 오셨는데 마치 새끼를 잃은 짐승을 보는 듯 했습니다. 무뚝뚝하고 아들에게 별 관심 없어 보였던 시아버지였지만 그에게도 하나뿐인 자식이었기에 슬픔의 무게는 엄청났던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서 그런가 했지만 정말 아무렇지 않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린 채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장례식을 지켰습니다. 정확히는 넋이 빠진 사람처럼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죠. 세상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말라서 더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눈물만 흘렀네요.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질 않더군요. 속으로 혼자 우시고 계신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귀에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킥킥거리며 낮게 오는 웃음소리가 연달아 들리면서 저는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례식장 내부에는 옷을 갈아입거나 짐을 두는 쪽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 시어머니가 계시더군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지 킥킥거리다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움직임을 멈추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한쪽 손에는 분명 닭다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는데 어디선가 포장을 해온 닭백숙을 드시고 계셨죠.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황급하게 전화를 끊으시고는 말을 더듬으면서 핑계를 늘어놓았죠. 먼저 내 자식 보내고 기운이 없어서. 내가 상을 제대로 치르려면 몸보신 제대로 해놔야지. 내 말이 틀리니? 내가 요즘 기력도 딸려서. 너도 먹을래? 이리 와서 먹어라. 내가 금방 시켰어. 따뜻해. 누가 자기 음식 먹는 거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그건 그렇지만 이 상황이란 게 다르잖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먹는다고 뭐 달라지니?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내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그런데 그걸 꼭 시켜 드셔야 했어요? 아유, 이거
그냥 찜찜해서 그래. 육개장 그런 거는 죽은 사람 기리는 거잖아. 여기서 이 터지면 죽은 사람이 대신 먹는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난 좀 그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난 아무거나 아무 곳에서 먹는 거 싫다. 진하게 마른 립스틱에 정갈한 머리, 낄낄거리는 말투까지도.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의 죽음 앞에서 눈물 한 방울 없는 것은 너무 큰 충격이라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도 웃고 떠들면서 기운이 없다고 닭백숙을 시켜 먹는 건 도저히 정상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또다시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제가 슬쩍 보니 아주머니의 전화였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교묘하게 뒤집어서 밖으로 황급하게 나가셨죠. 그 모습이 뭔가 쎄해서 저는 그 뒤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안 그래도 이상하던 참이었어요. 제 남편에게 따뜻하고 각별한 마음을 드러냈던 아주머니가 아직도 장례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숨기는 것 같아서 더욱 이상했네요. 한참을 뒤로 돌아 장례식장에서 병원으로 이어지는 주차장까지 가더니 검은 상복을 입은 아주머니와 시어머니가 만났습니다. 저는 슬금슬금 안쪽으로 들어갔고 커다란 트럭 뒤에 몸을 숨긴 채 대화를 엿들었죠. 앞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그런 아주머니를 향해 시어머니가 소리치더군요. 네가 뭔데 내 아들 장례식에 와. 그리고 그렇게 질질 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왜? 아주 생물하고 광고라도 하지 그래. 네 그런 행동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누굴 위해서 내 핏줄도 아닌 거 키웠는데? 너 내 며느리한테도 접근해서 밥 해주고 그랬다며. 죽은 내 새끼 장례는 보게 해줘. 제발. 이 미친. 왜? 이제 와서 버린애 생물하고 하고 싶어? 설마 너 지금 사망보험금이 탔나서 그러니? 나 진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진짜 가는 길만이라도 보게 해줘. 그리고 똑바로 말하면 내가 버린 게 아니잖아. 네가 우리 애 훔친 거잖아. 저는 그 두 분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너무 충격적이라 숨 쉬는 것도 잊을 정도였어요. 심장은 뛰고 머리까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 뒤에 약간의 실랑이를 하는 건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너무 명확하게 들렸죠. 니네 집 망하고 파혼한 남자애 임신까지 한 건 너였어. 애 새끼 키울 형편도 안 되는 널 봐서 내가 맡아준 거잖아. 우리 남편 호적에까지 올려주고. 이 정도면 은인 아니니. 내가 내 남편까지 속여서 너 아들 새끼 키운 거야. 사망보험금은 내가 받아야 맞지? 맡아줘?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싫다고. 내가 알아서 키운다고. 근데 너 남편이랑 이혼하기 싫다면서 내 아이를 데리고 갔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척 배에 물건 감싸고 있던 것도 너였어. 내가 버려? 아니, 넌 빼앗은 거야. 그러면서도 그냥 호적에만 올려주겠다고. 그래야 학교도 가고 그러지 않겠냐고. 해서 나 꼭 참고 허락했어. 이게 아주 웃기는 년이네. 야, 솔직히 네가 키웠으면 제가 저렇게 잘 자라서 대기업 다닐 수 있었을 것 같아. 너도 알고 준 거잖아. 왜 이제 와서 지랄이야? 그리고 내가 그냥 내려갔어? 때가 되면 다 진실을 말해준다고 했잖아. 그래, 너 내가 자리 잡으면 이야기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수능이 코앞이라면서 안 된다고 하고 취직하고 나면 그때 털어놓겠다고. 그러다 결국 결혼하면 말한다고 했잖아. 난 너 믿었어. 근데 내 아들 죽을 때까지 몰랐잖아. 나라고 이렇게 빨리 뒤질 줄 알았겠니? 운이 다한 건지 계단 내려가다가 자빠져서 뒤진 걸 나더러 어쩌라고. 이 정도 키워줬으면 고맙다고는 말 못하니. 그런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와 함께 낯익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역시도 차 뒤에서 나와서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 앞에는 바닥에 웅크린 시어머니와 화가 잔뜩 난 시아버지가 보였고 놀라서 양손으로 입을 막고 있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냥 보는데도 시아버지의 온 몸과 얼굴이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정말 누구 하나 죽을 것 같이 눈은 칭얼대어 있었죠. 시아버지는 쩌렁쩌렁 소리 질렀어요. 며느리가 혹시나 안 좋은 생각하는 걸까봐 따라와 봤더니 당신이 이런 짓을 했어?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오해. 내가 전에 말했었지? 얘가 애를 잃어버려서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냥 맞춰준 거야. 정말 진짜 아니야. 오해야, 오해. 시아버지는 차가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들이 내 아이가 아닌 건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난 당신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은 세월이 자그마치 수십 년이야. 당신이 애한테 쌀쌀 맞은 것도 정을 안 주는 것도 난 나한테 미안해서 그런 줄 알고. 근데 뭐 당신은 당신 자식도 아닌 애를 훔치듯 빼앗아와서 그따위로 막대했다는 거야? 매번 구박하고 멸시하면서. 아니라니까. 훔쳤다는 건 천연 이야기고 당신이랑 내 아이라고. 제가 미친년이야. 정말 미친 거라고. 거의 만담으로. 우리 엄마가 당신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한 거 알아. 그래서 나도 병원까지 가봤더니 나 무정자증이라고 하더라. 아이 낳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런데 당신 그때 마침 아이가 졌다고 했어. 무정자증? 그것도 확률이 없진 않거든. 바보들이나 얘 아이 못 가지는 줄 알지.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그래서 나 유전자 검사까지 해봤어. 시아버지는 애초부터 남편이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를 내치지 못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에 더해서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었다고 해요. 아들하고 구박하는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믿은 거죠. 하지만 있지도 않은 아이를 가진 척 연기를 한 건 엄연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애초에 그건 아주머니에게서 아이를 데려올 걸 미리 계산을 했던 거니까요. 시아버지의 이야기에 아주머니는 거의 발작하듯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본인의 아이를 막대했다는 그 부분 때문이었죠. 아주머니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따졌어요. 막대했다니 그게 사실이야? 아니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 아들 학원비며 대학 등록금이며 다 줬잖아. 너 설마. 시어머니는 아랫입술을 깨물면서 아주머니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쳤죠. 뭐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나라고 남의 새끼 키우는 게 쉬웠는 줄 알아. 그게 무슨 돈이라고. 쥐꼬리만큼 증거 가지고 생색내지 마. 특히 너 같은 년 새끼를 키우는 게 좋았는 줄 아냐고. 부모 잘 만나서 실실거리면서 웃고 다니던 네 옆에서 하녀짓 하던 게 나였어. 아들 새끼 태평한 얼굴 볼 때마다 석이 뒤집히는 걸 간신히 참고 있었다고. 지금 뭐라 그랬어? 넌 날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그랬다 왜? 그럼 내가 널 친구로 생각한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 넌 그냥 운이 좋은 건지 뭔지 난 노력해도 못 가지는 것들을 다 가졌잖아. 잘난 부모에 더 잘난 약혼자에. 근데 나중에는 네가 폭삭망하는 걸 보니까 좋더라. 이제 네 잘난 아들도 죽었어. 뭐 어쩔 거야? 이미 다 들킨 시점에 나도 아쉬울 거 하나 없고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하네. 슬픈 척 안 해도 되니까 좋아 죽겠어. 그날 오고 간 대화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경찰까지 왔거든요. 결국 시아버지는 소름 끼치는 여자와 살 수 없다면서 결국 이혼을 택하셨습니다. 아내의 불륜까지도 이해하려고 했던 시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히 끝난 거였죠. 시아버지는 그 뒤로 이전보다 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간 남편에게 정을 주지 않으려고 했기에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따금 볼 때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남편을 그리워하는 걸 보니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게 있다면 제게는 새로운 시어머니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남편의 아이가 있었기에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하시더군요. 어딘가 조금 이상한 구석이긴 하지만 우린 이따금 함께 모이곤 합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을 꼭 닮은 제 아이를 보면서 말씀하시죠. 이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부자는 아니라고 해도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하나 있다. 이혼할 때도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거 다 너랑 네 엄마 줄 거야. 그러니 너는 걱정 없이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자라라. 알았지? 아주머니도 듣다가 끼어들곤 하셨어요. 나도 상가는 있어. 그리고 장사도 잘 되고 있거든. 내가 우리 가게 키워서 번 돈 다 넣어주마. 내가 더 많이 주마. 한편 시어머니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간의 정이 있다며 사귀니 뭐니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갈라서는 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두 분은 거의 반반 재산을 분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진즉에 갈라섰어야 했다며 더 의기양양했는데 몇 달 뒤에 전세 사기를 당해서 날려먹었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혼인 빙자 사기꾼에게 당해서 돈을 털렸다고 합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시아버지를 찾아왔었지만 아버님은 받아주지 않았죠. 그저 굶고 있다는 말에 너무 불쌍해서 밥을 한 끼 사줬는데 시아버지의 음식에 젓가락을 대다가 결국 쫓겨났다고 합니다. 제가 아버님에게 미리 그 이야기를 해줬었기 때문이죠. 시아버지는 그 일이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손에 쥔 걸 모르고 더 가지려고 하지. 항상 지목을 꽉 쥐고 있으니까 본인이 뭘 잡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야. 다른 여자한테 눈 한 번 안 돌린 나 같은 남편이랑 엄마 말이면 꼼짝도 안 하는 아들을 가졌으면서도 뭘 더 가지겠다고 그런 미신을 믿고 아들 며느리 운까지 가져가려고 했을까. 한심한 여편네. 이제 곧 있으면 남편의 기일이 오는데 우린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서류상 친부와 생물학적인 생모,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성이긴 해도 공통적으로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았기에 썩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 남편이 일찍 알았다면 정말 행복했을 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늘 사랑과 애정에 굶주려 눈치를 보고 소심해서 말도 잘 못하던 제 남편이 정말 그리워집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게 막막하긴 하지만 누구보다 저희 아이 잘 키워볼게요. 제게 응원과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썰맘 채널에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썰맘 채널은 사연자님의 앞날을 누구보다 응원하겠습니다. 두 든든한 할아버님, 할머님 밑에서 자란 아이의 인생에도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